어머니,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뭐, 내가 전세금 2억 원이나 보탰는데 그게 뭐 어쨌어요? 계약서에는 저희 이름만 있잖아요. 며느리야, 너 지금 제 정신이니? 주제 파악하세요. 이 집 주인이 누군데 감히 안방을 쓰려고 해요. 찰싹.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 뺨을 때리다니. 시어머니, 웃기고 계시네. 그냥 같이 사는 남 취급받는 주제에 어머니는 그냥 얹어 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니? 싫으면 나가세요. 아니면 요양원 알아볼까요? 제일 싼 곳으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정말 치가 떨리고 분했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싶어서 지금도 그날 일을 떠올리면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흘렀어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죠.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니까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더라고요. 빈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드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아세요?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32살 된 우리 아들은 제 자랑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니고 착하고 효자였거든요. 주말마다 찾아와서 안부 묻고 용돈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들이 2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는 29살이었고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말투도 조근조근하고 웃는 모습이 참 사랑스러워 보였죠.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결혼식 날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했던 말입니다.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든든했는지 몰라요. 아,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싶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며느리는 정말 잘해줬어요. 명절 때도 먼저 연락하고 제가 아프다고 하면 약도 사다 주고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 시어머니 복 받았다고 다들 그래. 그렇게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손주를 본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아시죠? 그날 밤 남편 영정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 본대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손주 말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어요.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하더라고요. 어머니, 저희랑 같이 사시는 거 어때요? 응? 갑자기 왜? 며느리가 임신했잖아요. 혼자 두기가 불안해서요. 어머니가 옆에서 돌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들의 간곡한 부탁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로웠거든요. 손주도 볼 겸, 며느리도 도와줄 겸, 그래서 흔쾌히 승낙했어요. 그래, 어차피 엄마 혼자 있어도 심심한데. 같이 살자.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는 집은 전세였는데 보증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더 큰 집으로 이사를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고민 없이 결정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 전세금 2억 원을 빼서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 부부는 그 돈으로 3억 원짜리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고마워하더라고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 자식, 내 며느리 잘 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이사한 집은 방이 3개였어요. 안방은 아들 부부가 쓰고 작은 방 하나는 태어날 아기 방으로 꾸며놨죠. 그리고 나머지 작은 방 하나가 제 방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랑 같이 장 보러 가고 저녁에는 셋이서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요. 아,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아주 미묘하게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사흘 동안 지방에 다녀온다는 거예요. 어머니, 며느리 잘 부탁드려요.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싹 변하더라고요.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요. 자, 이제 둘이네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출장을 떠난 그날부터 며느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어머니, 빨래 좀 널어주세요. 어머니, 화장실 청소 좀 해주세요. 처음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임신했으니까 제가 도와줘야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말투가 명령하는 것 같았거든요. 같이 살면 서로 도와야죠.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요. 며느리는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갈비찜 먹고 싶은데요. 점심때였습니다. 갈비찜은 손이 많이 가는 요리잖아요. 갈비 손질하고 양념하고 은근하게 졸이고요. 3시간은 걸리는 일이에요. 알았어. 엄마가 해줄게. 저는 부엌에 들어가서 갈비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아프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임신한 며느리가 먹고 싶다는데 어떡해요. 그런데 갈비찜을 다 만들어서 상을 차려놨더니 며느리가 한 입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는 거예요. 에이, 별로네요. 저 그냥 라면 끓여 먹을래요.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3시간 동안 정성껏 만든 음식을 별로라고 하다니요. 하지만 꾹 참았어요. 그래, 입맛이 없나 보네. 라면 끓여줄게. 사흘 후 아들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말하려다가 관뒀어요. 며느리가 임신 중이니까 예민할 수도 있잖아요. 아들한테 말하면 부부 싸움이 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온 후 며느리의 태도가 또 확 바뀌더라고요.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임신해서 많이 못 도와드렸죠?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좋아하는 과일인데 어머니 드시라고 샀어요. 아들 앞에서는 또 착한 며느리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이중인격인가 싶었죠. 한 달이 또 지났어요. 이번에는 아들이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려요. 아들이 떠나자마자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이 방 너무 넓지 않아요? 응? 이게 제일 작은 방인데. 아니에요. 아기 방보다 크잖아요.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옮기세요. 여기는 제가 쓸 거예요. 뭐라고? 그럼 내가 어디서 자는데? 아기 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주무세요. 어차피 아기 태어나면 어머니가 아기 재워야 할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제 짐을 막 아기 방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어요. 며느리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니? 심해요? 제가 임신부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아요. 어머니가 양보하셔야죠. 결국 저는 아기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방은 제 방의 절반 크기였어요. 침대를 놓으면 겨우 사람 하나 지나다닐 정도였죠. 그날 밤 작은 방에 누워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전세금을 다 보탰는데 내가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을 차려놨는데 며느리가 식탁에 앉더니 상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침 식사인데. 이딴 걸 어떻게 먹어요? 국은 짜고 반찬은 형편없고 제대로 해주시든가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던지듯이 내려놨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시 만드세요. 전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날부터 며느리의 학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들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쉴 틈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물 갖다 주세요. 어머니, 발 좀 주물러 주세요. 어머니, 등 좀 긁어 주세요. 며느리는 마치 저를 하인 부리듯이 했습니다. 임신했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저한테만 시키는 거예요. 저녁을 준비할 때였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예요? 된장찌개랑 불고기 해줄게. 에이, 그런 거 말고 특별한 거 해주세요. 남편이 오늘 들어오잖아요. 그럼 뭘 해줄까? 갈비찜이요. 그리고 잡채도 하고 전도 부치고요. 남편 좋아하는 거 다 해주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와서 요리를 시작했어요. 갈비를 손질하고 야채를 썰고 전을 부치고요. 3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녁 7시쯤 아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아들아, 어서 와. 피곤하지?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아들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며느리도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아들한테 와락 안기더니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여보, 보고 싶었어요. 일주일이 1년 같았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많이 힘들었지? 아들이 며느리를 다독였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저녁을 먹는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잘해주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며느리 잘 돌봐주셔서요. 아들이 제게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야. 그냥 참자 이번 한 번만.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거실로 가더니 소파에 누웠어요. 어머니, 설거지 좀 부탁드려요. 저 배가 아파서요. 알았어. 저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요.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싱크대 서랍을 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제 통장이었어요. 분명히 제 방 서랍에 넣어뒀던 통장인데 왜 여기 있는 거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리면서 통장을 펼쳤어요. 200만 원 출금, 300만 원 출금, 150만 원 출금. 제가 모르는 사이에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총 650만 원이 출금됐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누가 제 통장에서 돈을 빼간 거죠? 며느리였어요. 며느리 말고는 없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며느리야, 이거. 그런데 며느리가 제 말을 자르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거 찾으셨네요? 제가 어머니 몰래 좀 썼어요. 미안해요. 뭐? 왜 내 통장에서? 아기용품 사느라 돈이 필요했어요. 어머니 돈 좀 빌린 거예요. 나중에 갚을게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그래도 말을 해야지. 내 돈인데.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남편 놀라잖아요. 아들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어머니랑 아기용품 이야기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말하려다가 관뒀어요. 부부 사이에 돈 문제로 싸움 나면 안 되잖아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통장을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제 돈을 마음대로 쓰다니요. 그것도 말도 없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며느리한테 물었어요. 며느리야, 어제 그 돈 말인데. 어머니, 잔소리 그만하세요. 제가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600만 원이 넘는 돈인데. 시끄러워요. 며느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이 집에서 누가 주인이에요? 어머니 돈 좀 쓰는 게 뭐가 문제예요? 뭐라고? 어머니는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없을 때와 있을 때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들 앞에서는 착하고 순한 며느리였지만 둘이만 있을 때는 마치 다른 사람이었죠. 어머니, 빨래 좀 개주세요. 어머니, 화장실 물때 좀 닦아주세요. 어머니, 마트 가서 장 좀 봐오세요. 며느리는 저를 계속 부렸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 친구들 오니까 과일 좀 깎아주세요. 그리고 커피도 타주시고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며느리와 친구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너희 시어머니 진짜 좋으시다. 이렇게 잘해주시고. 그러게. 나 복 받았어. 시어머니가 집안일도 다 해주시고 요리도 잘하시고.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친구들이 가고 나서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설거지 좀 해주세요. 전 피곤해서 들어가서 잘게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어요. 저는 며느리 방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전화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응, 언니. 시어머니? 완전 호구야. 시어머니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집안일도 다 시키고. 걱정 마. 애 낳으면 애 봐달라고 할 거야. 그럼 나 편하게 살 수 있잖아. 요양원? 나중에 보내야지. 일단은 써먹을 만큼 써먹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써먹을 만큼 써먹고 요양원?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 날 며느리가 외출을 했습니다. 산부인과에 간다고 했어요. 저는 그 틈을 타서 며느리 방에 들어갔어요. 뭔가 증거를 찾고 싶었거든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첩을 펼쳐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4278, 월 300만 원씩 빼기, 6개월이면 2천만 원, 아기 낳으면 육아 다 시키기, 나는 쉬기, 나중에 요양원 보내기, 제일 싼 곳으로.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수첩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진짜 이럴 수 있나?
저는 핸드폰으로 수첩 내용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증거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말이야.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세요. 제가 어머니 돈을 훔쳐 쓴다느니, 제가 어머니를 구박한다느니. 뭐, 엄마가 그런 말을 해요? 아들이 저를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내가 언제. 어머니,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요즘 자꾸 헛소리 하시고, 같은 말 반복하시고.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연기라는 걸요. 며느리야, 내가 치매가 아니야.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며느리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엄마, 며느리 임신 중이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하지만 아들아, 엄마, 오늘은 그만 쉬세요. 엄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들은 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력감에 빠졌어요. 그날 밤 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였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며느리가 부엌에 있더라고요. 저는 몰래 지켜봤습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제 물컵에 타고 있었어요. 저게 뭐지? 며느리가 부엌을 나가자 저는 슬그머니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제 물컵 옆에 작은 약병이 놓여 있었어요. 수면제. 며느리가 제 물에 수면제를 타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며느리가 왜 수면제를?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가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몰래 버리거나 먹는 척만 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자꾸 피하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왜 밥을 안 드세요? 아, 입맛이 없어서. 요즘 이상하세요. 혹시 정말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계속 저한테 치매라고 몰아갔어요. 아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했죠. 여보, 어머니 병원에 한번 모시고 가는 게 어때요? 요즘 행동이 너무 이상해요. 그래요? 그럼 이번 주말에. 아들까지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어머니 정말 이상해요. 자꾸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하시고. 미안해. 우리 엄마가 요즘 많이 안 좋으신가 봐. 차라리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전문가들이 돌봐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양원? 그건 좀. 여보, 저 임신 중이잖아요. 어머니 돌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으면 아기한테 안 좋아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일단 알아나 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제가 전세금을 다 보탰는데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나서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 어머니, 여기서 나가주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 집이 아니에요. 내가 전세금을 다 보탰는데. 그게 뭐 어쨌어요? 어차피 계약자는 저희 명의잖아요. 며느리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야, 내가 어떻게. 어머니, 주제 파악하세요. 여기는 제 집이에요. 제가 주인이고요.
어머니는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뭐, 솔직히 어머니 돈 때문에 같이 살자고 한 거예요. 어머니 통장에 돈 많잖아요. 그거 다 쓸 때까지 참아줄 테니까 조용히 지내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너 정말 제정신인 거 맞니? 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들한테 이를 거예요? 소용없어요. 남편은 제 편이니까요. 며느리가 제 방을 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너 미쳤니? 저는 며느리의 팔을 잡았어요. 며느리가 화를 내며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찰싹? 며느리가 제 뺨을 때렸어요. 주제 파악하세요. 이 집 주인이 누군데 감히 저한테 손을 대요. 저는 뺨을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뭐 하는 짓이야?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시어머니? 웃기고 있으시네. 그냥 같이 사는 남 취급받는 주제에. 며느리가 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저한테 대들지 마세요. 안 그러면 진짜 요양원 보낼 거예요. 제일 싼 곳으로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뺨은 따갑고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아들아, 며느리가. 어머니, 오늘은 피곤해요. 내일 얘기해요. 아들은 제 말을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집을 나가야 하나?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제 돈은 다 아들한테 줬고 통장에는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느리의 학대는 더 심해졌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밥은 따로 드세요. 어머니 것만 따로 차려드릴게요. 며느리가 제게 준 밥은 찬밥이었어요. 반찬도 거의 없었고요. 며느리야, 이건 싫으면 안 드셔도 돼요. 어차피 어머니 나이에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며느리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굶다시피 했어요. 몸무게가 빠지고 얼굴은 헬쑥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배가 고파서. 냉장고에 있는 건 다 제 거예요. 마음대로 먹지 마세요. 며느리가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하기로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남편의 어머니였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가끔 연락하며 지냈죠.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아이고, 며느리. 잘 지내니? 어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우니?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돈을 어떻게 빼갔는지, 뺨까지 맞았다는 것까지요. 뭐라고? 그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크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갈 곳도 없고.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당장 갈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시어머니라면 저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틀 후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내가 오늘 그 집에 갈 거야.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는 오후 2시쯤 오신다고 했어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점심때였어요. 며느리가 저한테 찬밥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집에서 혼자 편하게 쉬고 싶어요. 밖에 나가서 저녁에 좀 들어오세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밖으로 나가는 척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저의 시어머니가 오신다는 걸 며느리는 모르고 있었죠. 오후 2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며느리가 인터폰으로 물었어요. 나다, 시할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할머님, 오셨어요? 잠깐만요. 며느리가 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지켜봤어요. 할머님,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냥 손주 며느리 얼굴 보고 싶어서 왔지. 임신했다며? 몸은 좀 어때? 네, 덕분에 잘 있어요. 어서 앉으세요. 며느리는 극진하게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차도 타드리고 과일도 깎아드리고요. 저는 방에서 그 모습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한테 하던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야, 시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잠깐 당황하는 것 같더니 대답했어요. 아, 어머니는 지금 외출하셨어요. 친구 만나러. 그래, 내가 올 거라고 했는데 외출을 했어? 네, 그러게요. 아마 깜빡하신 것 같아요. 요즘 어머니가 기억력이 좀 안 좋으세요. 며느리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방에서 그 말을 듣고 이를 악물었어요. 기억력이 안 좋아? 네, 걱정이에요. 혹시 치매 오신 거 아닌가 싶어서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 할머님. 안쪽에 있어요. 며느리가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로 가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가지 않고 제 방으로 오셨습니다. 미리 계획한 것처럼요. 문이 조용히 열리고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며느리야, 괜찮니? 어머니. 저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알겠다. 이제 걱정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시어머니는 속삭이듯 말씀하시고는 다시 거실로 나가셨어요. 아가야, 시어머니 방 좀 보여줄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네, 할머님. 이쪽이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장 뒤에 숨었어요.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방 안을 둘러보셨어요. 이게 무슨 방이니? 너무 작지 않아?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쓰시기엔 적당해요. 아까 지나오면서 봤는데 큰 방이 하나 더 있던데? 아, 그 방은 아기 방이에요. 아기 방이 시어머니 방보다 큰 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어머니가 작은 방을 원하셔서.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며느리가 식은땀을 흘리는 게 보였어요. 할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 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해. 저는 잘해드렸는데요. 그래. 그럼 시어머니 한번 불러볼까?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나와봐. 저는 옷장 뒤에서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아까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너 이제 다 끝났어. 요런 못된 것 같으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호하듯 앞에 서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를 대했는지 다 알아. 뺨까지 때렸다며? 그건 오해예요. 제가 그럴 리가. 오해? 증거도 다 있어.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꺼내셨어요. 제가 보낸 수첩 사진들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게 뭐니? 시어머니 돈 빼먹은 계획? 요양원 보낼 계획?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변명하지 마. 착한 며느리 행세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이렇게 하다니. 너 정말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거였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퇴근한 거예요. 다녀왔습니다. 손주, 여기로 와봐. 아들이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어쩐 일이세요? 그리고 엄마는 왜 우세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손주야, 내 며느리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제 아들에게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돈을 어떻게 빼갔는지, 뺨까지 때렸다는 것까지요.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아들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부정했어요. 여보, 아니에요. 오해예요. 제가 그럴 리가. 오해? 증거가 다 있는데?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들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게 진짜야? 여보, 제가 설명할게요. 그건 너 정말 미쳤구나.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한테 매달렸어요. 여보, 제 말 좀 들어줘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아들이 제게 다가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아들도 잘못이 있었지만 그래도 제 아들이잖아요. 괜찮아. 이제 알았으니 됐어.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며느리를 위로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오셨어요. 이제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변호사가 며느리한테 설명했습니다.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 동의 없이 통장에서 돈을 빼간 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폭행죄도 성립합니다. 시어머니를 때린 것은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또한 이 집의 전세금은 시어머니께서 2억 원을 보태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적으로 지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아들도 놀랐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빌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기 생각해 주세요. 제발이요. 며느리가 배를 감싸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기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이러지 말았어야지. 결국 며느리는 횡령한 돈을 다 갚기로 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한테 돈을 빌려서 제게 전액 갚았습니다. 2억 650만 원을요. 통장에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고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됐어. 이걸로 끝이야. 며느리가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하지만 나는 너희랑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로 가실 건데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집을 나왔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시어머니 댁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며느리야,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 마음 추스를 때까지. 어머니, 패 끼치는 거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이야? 너도 내 며느리인데.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한 달 후였어요. 저는 시어머니 댁에서 나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돌려받은 돈으로요. 어머니, 이제 저도 독립할게요. 어머니한테 너무 오래 신세졌어요. 그래, 혼자 살만하겠어? 네, 괜찮아요. 이제 제 인생 제가 살아야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는 제 집이었죠. 며느리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였어요. 엄마, 손주 보러 오실래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갈게. 저는 산후조리원으로 손주를 보러 갔어요.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 이제 그만하자. 아기 잘 키워. 저는 짧게 말하고 손주를 안아봤어요. 작고 따뜻했습니다. 손주는 죄가 없지. 할미가 자주 보러 올게.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빚을 갚기 위해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시작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제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작지만 편안한 제 공간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내립니다. 베란다에서 제가 키우는 화초들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죠. 혼자 사는 게 외로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같이 밥도 먹고 시장도 가고 영화도 봅니다. 며느리야,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마음 편하게 사니까 좋아요. 그게 다야. 사람은 마음 편해야 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2번 정도 손주를 데리고 와요. 며느리는 같이 오지 않아요. 일하느라 바쁘거든요. 며느리는 요즘 어때? 열심히 살아요. 아기 보고 일하고 집안일하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사람은 깨달으면 변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이제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가까이 지낼 생각도 없지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사는 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끔 그때 일을 떠올려요. 며느리한테 당했던 일들 말이에요. 처음에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며느리도 욕심이 많았던 거겠죠. 돈에 눈이 멀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도 용서와 함께 사는 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이해하지만 다시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요. 예전에는 참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조금 심하게 대해도 아들 부부 사이 안 좋아질까봐 참았죠.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당하지 마세요. 며느리든 아들이든
누구든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참아줄 필요는 없어요. 용기를 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해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누군가에게 말하세요. 가족이든 친구든 경찰이든 사회복지사든요.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세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서로한테 좋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혼자 살면서 훨씬 행복해요. 아들도 만나고 손주도 보고 시어머니도 만나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살고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며느리한테 구박당하면서도 내가 모자란가 봐, 내가 잘못했나 봐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자신을 탓하지 마세요. 학대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지금 저는 제 원룸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작은 집이지만 제 집이에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오늘 오후에는 시어머니 댁에 가서 같이 점심 먹을 거예요. 내일은 손주 보러 갈 거고요.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저한테는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혈연이 가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진심과 존중이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같이 살지 않아도 가족일 수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참지 마세요. 용기 내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독립하세요. 같이 살아야만 가족인 건 아니에요. 떨어져 살아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저처럼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